오늘은요, 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교육.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EBS에서 하는데, 뭐, 아이들 또 EBS 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아이들만 또 볼 수도 없고, 엄마들이 챙겨야 되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뭐 직장 생활에 컨플릭트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왜 이 국가가 온라인으로라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럴까? 교육이 뭐길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국가가 꼭 법정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학력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학력 인정받아야 될까?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이 살아가는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유학을 보내려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받은 교육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인정 안 해주면, 학력 인정 안 해주면 유학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했다. 그 대학 졸업을 인정해줘야 저기서 대학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육의 어떤 표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 고등부 과정을 마쳤다고 본다. 대학 과정을 마쳤다고 본다. 이런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수업 일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수업 일수에 따라서 학점도 세계적인 어떤 표준에 의해서 부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을 수업 못하니까, 그러면 온라인이라도 해서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춰야 이것이 점수가 인정이 되고, 나중에 이것이 학력이 인정이 되고, 세계적인 이런 학문 교류에서 또 인정이 되고 하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런 소식 들으셨죠? 일본 온라인 교육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학교 다 가셔서 교무실에서 화면으로 하면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다 교실에 모여가지고 듣는 게 온라인 교육이에요. 참, 일본은요, 독특한 나라예요. 매뉴얼 국가라 그렇대요. 왜냐하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육 매뉴얼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코로나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건데,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온라인 교육은 우리처럼 EBS에서 한다든가 애들을 모아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는 이런 코로나19 사태 같은 이런 시절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매뉴얼이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라, 일본에서 생각하는 온라인 교육은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강의하고 화면으로 아들은 교실에 모여가지고 듣는 게 온라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답답하잖아요. 정말 답답하다. 이거 빨리 융통성이 저렇게 없을까? 일본은 융통성 없는 나라예요. 없어요. 근데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고가 안 일어나요, 잘. 우리나라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문에 보면 인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부산에서 우리 뭐 중국인이라 그랬지만 사실 세 사람이 맨홀에 들어갔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 조선족 동포일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는 게 매뉴얼에 있을 텐데, 그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설마 내가 죽을까? 뭐 그런 건지, 방독면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문제가 되니까. 방독면 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 쓴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써요. 안 쓰면 벌금 내거나 하여튼 그 강력하게 집행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매뉴얼이 있어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한다는 게 우리가 볼 때 때로 우스꽝스러울 수 있어요. 저거 맞지도 않는 거 저렇게 할까, 일본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한 피해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나라에서 자기 나라 시민들을 교육시키려고 할까? 이런 문제를 한번 또 발전해서 나가보겠어요. 여러분, 왜 나라마다 소위 우리나라 이제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인데, 왜 교육을 시민들 혹은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거 모두 교육 특강처럼 되어버렸네. 우리 이미혁 사모님이 유치원 교사 출신이에요. 간단해요.
국민에 대한 교육이 국가의 주요 기능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나라 발전을 꼭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근대에 들어서면서 그랬어요. 이제 물론 교육은 동양에도 있었지만 이제 서양에도 있었고 뭐 오랜 역사가 있는 그런 매체인데 이제 서양의 경우는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들과 그리고 귀족계층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들만의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결국 그 사회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육이 기득권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 성직자가 첫 번째였어요. 성직자 계급을 제1계급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귀족들을 제2계급이라고 그랬어요. 2계급. 그리고 시민들을 3계급, 노동자 농민을 4계급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근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 소위 이제 그 민족주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민족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국가와 이 민족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교육시켜야 되겠구나. 시민들에게 민족의식을 또 국가의식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전 국민에게 실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3계급인 시민계급과 제4계급인 노동자 농민계급까지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을 보편화시킨 거죠. 네. 한국의 그 역사를 보면요. 교육의 역사를 보면은 최초의 그 소학교가 근대식 소학교가 시작된 것이 1884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88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갑오경장 일어났잖아요. 예. 갑오개혁이라 그러나요? 그게 일어나면서 소위 신식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중에 소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교동에서 시작됐대. 예. 여기 교동초등학교 출신 있어요?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학교인데 거기 좀 학생들이 없어서 문 닫게 생겼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 참 그 건물 참 아깝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1884년에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의 새로운 교육 목표를 제시한 최초의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런 이 나라마다 이렇게 국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결국 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한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소위 국민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1949년도에 교육법이 제정돼서 공포가 됐는데 교육의 목표를 7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첫째, 말은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국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한국말, 한글. 왜냐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좀 국민들이. 글자도 쓸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미국에서 사인이 이제 인감도장 대신 사용되는데, X라인 사인 보셨어요? 제가 갔을 때 못 봤어요. X라인 사인은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의 사인이래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갈 때 X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징병제였잖아요. 미국도 그 의무 병역이었죠.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전부 이제 그 군대 들어가는데 군인들 월급 받을 때 되면 사인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 이름 못 쓰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사인이 뭐냐면 X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불편하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능력을 기른다. 두 번째가 개인, 사회, 국가의 관계를 이해시켜서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그러니까 그 사회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공덕심, 협동정신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 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렇죠. 인간이라면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죠. 천둥벼락처럼 아이고 무섭다. 신이 노했나 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네 번째는요. 이건 간단한 말하면 산수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거예요. 산수. 그 사회적 물건 사고 팔 때 거래할 때 이게 불편이 없잖아요. 다섯 번째는요. 직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섯 번째는 음악, 미술, 문예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요. 인간 생활을 명랑하고 활락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그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보건생활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왜? 심신이 건강해야 되니까. 이게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였어요. 1968년 12월 5일에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됐는데 저도 그 국민교육헌장 위원으로라고 머리에 쥐났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됐고 그리고 68년도에 국민교육헌장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자 이거 웬 사람 우리 이재수 장님 외웠죠 이거? 예, 첫 문장밖에 기억 안 나죠 근데. 예.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소미선 권사님 생각나시죠? 예. 그 다음 생각 안 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 오래간만에 한번 옛날을 회상해 보세요.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예,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기르려는가 잘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재를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제를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거예요. 제가 이제 67년도에 중학교 입학했는데 68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외웠어요. 못하면 종아리 맞았어요. 손바닥 맞고 다 외웠어요.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번 조회할 때 이거 다 같이 안 보고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고백했어요. 시험도 봤어요. 가로넣기 시험도 봤어요. 결국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를 잘 발전시킨 인재를 기르고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인물을 키우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런 학교가 없을 때 그럼 옛날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소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에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든 뭐 시민을 가르치든 결국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가치에 대한 분별력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가치냐 이거죠. 여러분 그 홍길동 얘기하시잖아요. 뭐 홍길동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 다 아는 재미난 고전이잖아요. 근데 뭐 다니엘 홍길동정 잘 모르지? 알아? 그거 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심청전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전. 여기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분석해 보세요. 홍길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뭐예요? 서자를 태어나서 그 참 천대받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가르치잖아요. 서자 차별이 나쁜 거다. 그리고 부자들 것 뺏어서 가난한 사람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 정의가 뭐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또 심청전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심청전. 자기 몸을 희생해서 아버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대단한 효성이다. 이 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가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속에는요 가치가 숨어 있어요. 뭐가 가치 있냐 이거죠. 뭐가 중요한디 그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냐면 가치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전에 어느 책에서 보고 제가 혀를 찰 일이 있는데, 중국의 그 차 가운데 소위 대홍포라는 게 있잖아요. 대홍포. 여러분, 대홍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국의 유명한 차 중에 하나인데, 아주 그 진짜 오리지널 대홍포는 얼마 없어요. 너무 귀해요. 근데 그 대홍포가 옛날에 어느 황제가 자기 황후가 아팠을 때 그 차를 마시고 병이 회복됐어요. 황후가. 그래서 너무 기특해갖고 자기 홍포를 벗어갖고, 황제가 홍포를 벗어서 그 차나무에 갖다 걸어준 거예요. 차나무가 그래서 홍포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홍포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좋은 차인데, 그 원래 오리지널 그 대홍포를 생산하는 차나무는 5그루밖에 없어요. 지금도 중국의 그 국보예요, 그게. 그러니까 절벽에 거기 아주 이렇게 딱 사진은 제가 봤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20g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선입사님 우리에게 맨날 매주 커피 우리에게 봉사 차원에서 선교 차원에서 우리 공급하는데 그게 100g이거든요. 그게 100g인데 대홍포 20g이 얼마 되겠어요? 20g이 만들어져 갖고 세계 경매 시장에 나갔는데 그게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20g에 2만 불에 팔렸어요. 2만 불이면 1,000원씩만 잡아도 2천만 원이에요. 그 누가 샀겠어요? 누가 살지 책이 안 나왔는데 아마 중국 갑부가 샀을 거예요. 그 가치라고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대홍포 20g을 2만 불이라고 하는 가치로 본 거예요. 저는 그 2만 원이라면 살까 제가? 살지 몰라. 2만 원까지 살 것 같아. 20만 원 안 사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살면서 결정하는데요. 인생 살아가는데 수많은 결정하면서 와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올 때 우선 차 타고 내가 차 타고 갈까, 대중교통 타고 갈까, 어디로 갈까, 다 이 결정이거든요. 이 결정 자체 그 속에 숨어 있는 원리는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나라에서 지금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 되는 입장에서는요, 우리 교육계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금 이 가치가 무엇인가를 항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뭐 교육법이라든지 무슨 뭐 교육 지침에 나타난 가치는 거창해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목표는 홍익인간인데, 홍익인간은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을 만들자 그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실제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교육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모들이 홈스쿨링 하는 거죠, 지금. 아니면 사립학교 보내거나 뭐 외국으로 보내거나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치.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지금 우리 사회에 극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보수는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보는 진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요, 보수나 진보보단 저는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개혁이란 말은 정치에서 안 쓰나 모르겠어요. 신학에서는 써요. 신학에서는 보수주의도 있고 자유주의도 있어요. 자유주의가 소위 진보 쪽이거든요. 근데 개혁주의라는 게 있어요. 개혁주의는 보수도 아니고 이건 진보도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뭐냐면 끊임없이 개혁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바꾸지 않아요. 원칙은 타협하지 않지만 형식은, 모양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개혁해 나간다 이거죠. 이게 개혁주의예요. 사실 저는 개혁주의예요. 왜?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어떤 교육의 목표나 가치를 생각해 보실 때 이론적으로는 참 동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고 자녀들을 학교에 교육 보내기가 참 어두운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생각해 볼 건데, 우선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교육을 통해서 성숙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쉐마로 알려준 거죠.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이 가르치라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교육이라는 것을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매개체로 수단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할아버지라고 좀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혜리가 이제 유엘이 보니까 이제 다혜리를 거치고 리엘을 거치고 유엘이 셋째잖아요. 이 녀석 보니까 정말 모방의 천재예요. 모방은 학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 얘는 이거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 근데 그대로 해. 못하게 막 울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교육의 본능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결국 생존하려는 몸부림이에요.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해야 자기도 생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교육적 존재로 타고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학습 효과가 있어요. 학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느 섬에 가면 원숭이들이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 원숭이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구마를 이놈들이 캐서 먹어요. 고구마. 근데 고구마를 캐서 그냥 먹는 게 아니야. 흙이 있잖아요, 거기. 흙이 잔뜩 묻어 있으니까 그걸 섬이니까 바닷가에 가서 물에 빠뜨려서 씻어서 먹어요. 이거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한 원숭이가,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숭이가 고구마를 캐가지고 물고 도망가다가 딴 놈이 쫓아오니까 바닷물에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주워 먹어보니까 깨끗하거든. 그 다음부터 떨어뜨린 거예요, 계속. 처음에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엔 이게 떨어뜨려서 물에 씻어 먹으면 깨끗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 사는 모든 원숭이는 그 다음 다 떨어뜨려 먹어요. 씻어 먹어요. 이게 학습하는 기능이 원숭이에 있다는 하나의 케이스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봄 되니까 여러분 이제 나뭇가지만 보일 때만 이파리 나기 전에 그때 보면 까치집 보셨어요? 막 까치는 제가 이번에 관찰한 놀란 건 뭐냐면 까치집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높이가 그 나무마다 전부 이렇게 한 4-5그루가 나무 이렇게 군락을 지어 놓고 있으면 까치가 집을 한 나무에다 하나 짓잖아요. 근데 그 대략 그 진 위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똑같다, 층수가. 거기가 로얄층인가 봐. 그래서 야, 쟤들은 저 어디서 배웠을까? 그거는 본능이잖아요. 본능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동물이나 혹은 사람이 이런 배움을 통해서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창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다. 이건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생각하신 가치.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가치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치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이게 가치예요. 하나님의 생각, 이게 가치예요. 이걸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매달리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걸 알고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운 가치, 이건 그래도 고상해요. 근데 살면서 인생에서 배운 가치는 참 비열한 것들이 많아요. 이기적인 것들이 많아요. 현실적이지만 너무 수준이 낮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의식 있는 역사학자들이나 의식 있는 지식인이나 뭐 대부분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잔재 청산이 안 됐다는 거, 저는 이거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겠지만 어쨌든 일제 강점기 때 정말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후손이 잘 된 것보다는 오히려 친일로 알려진 사람들의 후손이 여전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잘 된 사회가 아니라 약삭빠르게 행동한 사람들이 결국 잘 사는 이 모습 때문에 이것이 사회에서 배운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잘 살 필요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학습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살다 보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 결국 저렇게 했더니 뭐 감옥에 한 5년 살다 나오니까 잘 사네, 계속해서. 후손들 잘 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적어도 그렇게는 안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사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항상 악기를 조율하듯이 내 속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는 뭐 1년에 한 2번 하면 되지만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나와서 맨날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잖아요. 튜닝 하잖아요. 이 튜닝하지 않으면 제대로 음이 안 나거든요. 우리 삶도 일주일 동안 늘 세상에서 막 이런 잘못된 가치를 배우고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이게 음이 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듣는 거예요. 그 음에 맞춰서 내 흐트러진 잘못된 가치의 음들을 조율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 짓게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교육시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인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예수 안 믿는 이제 사람, 이제 몇 번 이런저런 일로 만날 일이 있어 만난 사람 만났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인생 여러 가지 살아온 얘기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회장님은 위시리스트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일본 가서 유학도 했고 뭐 나름대로 여가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뭐 무슨 얘기 할까? 이제 그때 뜻밖의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을 해야죠. 그러더라고. 그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 잘 안 믿는데 자기 하나님을 해야 된다고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선교해야죠. 아, 무슨 선교? 알지도 못해서 무슨 선교래. 선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쨌든 자기는 선교 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가 있대요. 제가 참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자기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이 말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구나. 보니까 돈을 벌 만큼 벌었더라고요. 쓸 만큼 벌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는 생각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야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아, 그래.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그러면 뒤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소위 한문으로 경천애인이라는 말 쓰잖아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문 오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저게 홍익인간과 비교가 되는 우리 성경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좀 다른 표현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런 표현을 좀 써봤어요.
인간의 생존과 영생의 문제를, 여기 보여주세요. 인간의 생존과 영생의 문제를 스스로를 위해서만 풀지 않고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도 푸는 것이 가치임을 아는 인간.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교육의 목표는 그건데, 인간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 두 가지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푸는 것은 이거는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도 풀지 못하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서만 풀지 말고 더 나가서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 푸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 이것은. 그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인간으로 키우는 것. 이게 우리 자녀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이번에 교육에 대한 자료 찾다가 대구에 있는 어떤 그 대학교의 그 교육학 그 교수님이 쓴 글을 봤는데 제가 좀 약간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분하고 입장이 제가 좀 다른데, 그분은 그 기독교 그 미션 스쿨 배제학당부터 해서 뭐 그 한국 교육에 그렇게 큰 인물이 되려면 봉사하는 인간을 키워야 된다, 이런 교육 목표는 좋았는데 그게 결국 제국주의의 무슨 뭐 천병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평가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제가 생각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모든 병원이라든지 그분 다 그렇게 봤어요. 병원이나 학교나 뭐 이런 무슨 의료 같은 뭐 문화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제국주의를 넓히기 위한 하나의 천병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막 혹평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아는 한 그분은 기독교를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 세운 선교사님들은요,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분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순수하게 한국 사람들이 불쌍해서 병원 세워주고 교육기관 만들고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이 기독교로 제가 쓰기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를 개종시킨다는 말 쓰기 싫어해요, 저 자신은. 이 개종이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은요, 기독교를 개종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종이라는 말 정말 싫어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자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복음 전하는 건데, 선교인데 그게 왜 나빠요? 그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존과 영생의 문제만 풀지 말고 그걸 풀어야 됩니다. 당신부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존과 영생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당신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예배 시간은 여러분 인생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제대로 지금 연주하고 있느냐? 내 인생을 통해서 연주가 이루어지는데 음이 제대로 나고 있느냐? 아니면 불협화음이 나고 있느냐? 엉망이냐? 진창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화음이 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나 가정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주를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조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율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고 음악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행복하게 되고 만들어주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연주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